사우디 왕실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혈맹을 맺을 겁니다. 중동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선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도 다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왕세자의 선택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왕궁 비상상황실의 적색 경보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감지된 이란군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어요. 위성 영상에는 친이란 민병대와 함께 이동하는 장갑차 부대가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그들의 진행 방향은 명백히 사우디 국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경호실장인 저는 급히 소집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가슴이 무거웠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국방부 장관과 정보부 수장 그리고 외교부 차관들이 긴급히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국경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상황 브리핑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란군은 이번에 단순한 압박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드론 부대가 이미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지점까지 전진 배치되었고 지상군 역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침통한 목소리로 현재 사우디군의 대응 능력을 설명했어요.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대규모 복합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특히 이란의 정밀 유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조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협적이었죠. 그때 회의실 한편에서 나임 빈 살만 왕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그는 평소에도 혁신적인 사고로 유명했지만 왕실 서열에서는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첫마디가 나오기도 전에 몇몇 고위 관료들의 시선에서 이미 불편함이 읽혔습니다. 아마도 서열도 높지 않은 나임 왕자가 바로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나임 왕자는 최근 한국이 북한의 드론 침입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꺼내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과 정밀 요격 기술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위협을 무력화시켰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방부 차관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국방부 차관은 이런 중대한 안보 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동향, 국가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흥국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안보를 그런 실험적인 기술에 맡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보부 수장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실제 중동 전장에서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이란과 같은 정교한 공격 체계에 맞서본 경험이 없는 기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발언이었지만 외교부 차관은 도를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임 왕자가 한국 유학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인 호감과 국가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나임 왕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은 나임 왕자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발언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내에서도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젊은 왕자가 이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임 왕자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각 부서 관료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긴 했지만 또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결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겠죠. 바로 다음 날 외교부를 통해 각국의 방산업체 협력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비상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은 전례 없는 분주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경호진과 의전팀이 배치되었고 VIP 전용 터미널에는 각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고위급 외교 사절단이 동시에 사우디에 도착하는 초유의 상황이었죠. 왕실 의전실에서 근무하는 저는 이런 대규모 외교 활동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닌 명백히 목적을 가진 협상을 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수행원 규모와 가져온 자료의 양만 봐도 이번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미국 사절단이었어요.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몇몇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왕궁 귀빈실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요청했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두께만 해도 상당했죠. 특히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 임원들이 직접 동행한 것을 보면 이번 협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절단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직 총리 보좌관 출신의 특별 고문과 런던 금융가의 거물들이 함께 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적 파트너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안을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BAE 시스템즈의 중동 담당 이사까지 동행했는데 이는 영국이 얼마나 이번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다들 우리 사우디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 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의 특별 대리인과 함께 파리의 고급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문화적 품격을 앞세운 접근법을 취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달소 항공과 탈레스 그룹의 고위 임원들도 함께 왔는데 이들이 가져온 자료 케이스만 해도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경호실장으로 그날 일정은 정말 빡빡했어요. 첫 번째 공식 오차는 미국 사절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왕궁의 가장 격식 높은 연회장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왕세자를 비롯한 핵심 왕실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미국 측은 정교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현재 이란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3D 홀로그램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제안은 확실히 강력했어요.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이지스 레이더 그리고 24시간 위성 감시 체계까지 포함된 완벽한 방어망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만만치 않았죠.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사우디 영토 내 미군 기지 확장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왕세자의 표정이 어두웠죠. 아무래도 너무 공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만족스러운 회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과의 오찬을 이어나갔습니다. 영국은 사우디 왕실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철저히 조사해온 듯 했어요.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교육 시스템까지 마치 사우디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영국 대사는 심지어 왕세자의 개인적 취미인 승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꺼내며 친밀감을 조성하려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적인 면에서의 접근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어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왕세자는 머리가 아픈 듯 한참을 조용히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 프랑스와의 저녁 연회였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요리로 가득한 만찬장에서 그들은 유럽식 품격과 전통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국방부 대표는 라팔 전투기와 최신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우디가 유럽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적 유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고급 병기 도입의 대가로 사우디의 주요 공항과 항만 운영권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적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외교실장이 제게 종이를 건네왔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각 나라들이 이 모든 화려한 외교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으로부터는 단 한 장의 간단한 제안서만 도착했습니다. 팩스로 전송된 A4 용지 2장짜리였어요. 고위급 인사의 방문도 없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AI 기반 방어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만 담겨 있을 뿐이었죠. 3일간의 집중적인 외교 공세가 끝난 후 왕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선호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안보위원회의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가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부터 정보부 수장까지 핵심 안보라인의 인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미국과의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왕실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간부 회의는
처음부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검증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결국 미국뿐이라고 강조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걸프전 성과와 이지스 시스템의 실전 검증 사례, 그리고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보여준 군사적 개입 능력까지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한 근거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정보부 수장도 미국 편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그는 미국의 위성 정보망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말했죠.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우위는 곧 생존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외교부 차관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제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어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실제로 리비아와 말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고,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 정치적 조건을 덜 까다롭게 요구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죠. 경제기획부 장관은 프랑스 측의 경제적 제안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가 요구하는 공항과 항만 운영권 참여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프랑스의 선진 인프라 운영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그때 나임 빈 살만 왕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어요.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했던 그의 발언이 좋지 않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임 왕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임 왕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은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실제 성능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놀라운 발전상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이 우리에게 보낸 것이 고작 A4 용지 2장짜리 제안서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태도로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미국과 프랑스는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와서 정성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한국은 팩스 한 장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정보부 수장은 더욱 날카롭게 나임 왕자를 겨냥했어요. 그는 이런 중요한 국정회의에서 왕실 서열도 낮은 왕자가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유학 경험에 기반한 감정적 판단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나임 왕자는 이에 반박하려 했어요. 그는 외교적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K방산 기술이 이미 폴란드와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검증받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은 이론적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눈앞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 경험도 부족한 왕자의 이상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차관도 가세했어요. 그는 나임 왕자에게 왕실 내에서의 본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안보 사안은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고위 간부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젊은 왕자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보면 그들이 이번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최소한 고위급 대표단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죠. 그 사이 재무부 장관은 아예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800억 달러 제안과 프랑스의 600억 달러 제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꺼내들며 구체적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나임 왕자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습니다. 정보부 수장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배치 가능한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이나 미래의 잠재력보다는 당장 이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죠. 토론이 끝날 무렵 나임 왕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한국에 대한 믿음은 회의실에서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왕실 내에서의 그의 위치와 발언권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켰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제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협상 조건만 조율하면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나임 왕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된 채 회의는 미국안 확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자정이 넘은 시각 왕궁의 복도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개인 거주구역을 담당하는 경호실장인 저는 야간 순찰을 마치고 막 자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달빛만이 대리석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평온한 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며 그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왕세자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의미했거든요.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분명히 왕세자의 침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허리춤에 단검을 빼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즉시 제압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침입자는 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검을 목에 겨누며 즉시 정체를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죠. 그 순간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나임 빈살만 왕자였던 것이에요. 저는 급히 단검을 내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 나임 왕자가 이런 늦은 시간에 몰래 왕세자의 침실을 찾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방문이라면 사전에 경호실에 알렸을 텐데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뭔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임 왕자는 제게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왕세자를 깨워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왕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다만 보안상 제가 먼저 들어가서 왕세자에게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몇 번의 노크 끝에 왕세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나임 왕자가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왕세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동생의 방문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임 왕자가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저에게도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형제 간의 사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며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죠. 침실 안에서는 나임 왕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어조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왕세자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졸린 듯 했지만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중간중간 나임 왕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나임 왕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문득 침실 안에서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임 왕자가 뭔가 자료를 꺼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세자의 놀라는 듯한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임 왕자의 목소리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침실 문이 두껍긴 했지만 그의 간절한 어조는 복도까지 전해졌어요. 그는 형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임 왕자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죠. 왕세자는 침실 문에서 나임 왕자를 배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도 뭔가 복잡한 심경의 변화가 읽혔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화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왕궁 안에서는 은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임 왕자의 야간 방문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몇몇 경호원들과 시종들이 그의 움직임을 목격했고 이는 곧 왕실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하지만 정작 나임 왕자 본인은
그날 이후 더욱 조용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임 왕자가 왕세자를 급히 찾아간 그날 밤 그가 형에게 전한 충격적인 사실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나중에 나임 왕자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왕세자에게 보고한 내용은 왕실 고위 관료들이 완전히 미국에 매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리야드 시내의 프라이빗 클럽 알파이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나임 왕자의 측근 중 한 명이 우연히 이 모임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은밀한 거래를 논의하는 장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이날 밤에는 사우디의 핵심 인사들을 매수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죠. 참석자들은 국방부 차관과 경제기획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 온 로키드 마틴의 중동 담당 부사장과 CIA 출신의 민간 컨설턴트였습니다.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강조한 것은 이 두 장관이 이미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었어요. 먼저 국방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그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 파텍 필립과 함께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 단추 세트였다고 했습니다. 시계만 해도 50만 달러가 넘는 가치였다고 나임 왕자는 왕세자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사장이 차관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500만 달러가 이미 입금되었다는 증명서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이는 향후 미국과의 방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로 2천만 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나임 왕자는 왕세자에게 이것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강조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관의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거액의 뇌물을 받고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측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왕세자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고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차관은 한국 기술에 대한 가짜 평가서를 작성해서 한국 무기의 결함을 과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어요. 경제기획부 장관의 경우는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매수되었다고 왕세자에게 알렸습니다. 미국 측은 그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장관의 아들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뉴욕에서 갤러리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개인적인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CIA 출신 컨설턴트가 장관에게 제시한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째, 아들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의 갤러리 사업을 위해 맨하탄 소호 지역의 최고급 건물에 임대료 없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컨설턴트는 장관 개인 명의로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증서를 건넸다고 했어요. 이 회사는 명목상 에너지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방산업체들로부터 매년 1,000만 달러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국 측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적 논리를 사용해서 왕세자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고, 반대로 미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장해서 부풀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어요.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이 두 핵심 인사들이 이제 완전히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우디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나임 왕자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차관과 장관은 미국 측과 함께 나임 왕자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한국 유학 경험을 이용해서 그를 친한 성향의 위험 인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측은 이들에게 향후 행동 지침도 상세히 제시했다고 나임 왕자가 왕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는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미국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왕세자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려 할 때마다 국제적 고립의 위험성을 과장해서 경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특별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주었다고 했어요. 24시간 직통 연결되는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제공하고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임 왕자는 이 모든 정보를 왕세자에게 전하면서 이제 왕실 내부의 핵심 인사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미국의 돈과 약속에 완전히 매수되어 사우디의 진정한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들이 앞으로 왕세자에게 올리는 모든 보고서와 건의사항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조작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나임 왕자는 왕세자에게 이제 이들의 말을 전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나임 왕자의 충격적인 폭로를 들은 왕세자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그 기간 동안 왕세자의 표정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흘 후 왕세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세자가 나임 왕자를 은밀히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 고위 간부를 비공식적으로 초청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나임 왕자는 즉시 자신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한국 유학 시절 알게 된 인맥들을 통해 한국 방산업계에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며칠간의 은밀한 협의 끝에 마침내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보안 업무를 담당했어요. 한국 간부의 입국부터 체류, 그리고 회의 장소까지 모든 것을 극비리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의전도 최소화했고 심지어 일반적인 VIP 대우도 생략했죠. 마치 평범한 사업가가 개인 여행을 오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한국 간부가 도착한 것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일반 터미널을 통해 조용히 입국했습니다. 저는 개인 차량으로 그를 픽업했고 호텔이 아닌 왕궁 외곽의 별궁으로 직접 모셨어요. 이곳은 평소 왕실 가족들의 사적인 모임에만 사용되는 곳으로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간부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인상이 매우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그는 큰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미국이나 유럽 사절단들이 가져온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별궁에 도착한 후 저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대형 스크린이나 화려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왕세자와 나임 왕자가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죠. 분위기는 공식적인 국가 간 회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 같았어요. 한국 간부는 먼저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에 응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사우디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장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약속이나 정치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검증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거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보호막은 제공할 수 없지만 대신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왕세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돕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간부의 답변은 매우 솔직했어요. 그는 물론 상업적 이익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도 과거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사우디와 비슷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과 자주 방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파트너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었죠. 나임 왕자가 구체적인 기술 내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란의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간부는 서류 가방에서 간단한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대공미사일 시스템과 천궁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들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실전 경험을 강조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간부는 이 시스템이 기존 미국 이지스와는 다른 독창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다중 표적 동시 요격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세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한국이 사우디를 돕게 된다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사우디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명했죠. 한국 간부의 답변은 매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이미 여러 차례 강대국들의 압력을 견뎌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경제, 제재 등을 극복한 사례를 들며 한국은 한번 약속한 파트너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또한 한국의 기술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해 사우디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왕세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한국 간부에게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 협력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로 진행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간부는 매우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배치 가능한 임시 방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안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사우디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왕세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은 사우디를 도우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간부의 마지막 답변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한국도 과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했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국은 사우디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지 주인이 되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한국 간부와의 비밀 회동이 있은 지 이틀 후 왕실 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번 회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왕세자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미국안의 장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근 이란의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며 즉시 배치 가능한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의 실전 경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실험적인 선택을 할 여유는 없다고 못 박았죠. 경제기획부 장관도 가세했어요. 그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장되게 설명했습니다.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종합적 파트너십이 사우디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반면 다른 대안들은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하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때 나임 왕자가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긴장됐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그의 한국 관련 발언이 냉대받았던 기억이 모두에게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왕세자가 직접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임 왕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기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황에서 70년 이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방어 경험을 쌓아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북한과 이란의 위협 수준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구식 기술과 이란의 정교한 정밀 유도 무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며 한국의 경험으로는
이란을 상대할 수 없다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나임 왕자는 더욱 구체적인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과 드론 기술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이란의 공격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과 자폭 드론의 동시 공격에 대한 대응 경험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죠. 정보부 수장이 나임 왕자의 발언에 날카롭게 개입했어요. 그는 이런 중요한 안보 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왕실 서열상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왕자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를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외교부 차관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그는 나임 왕자가 한국 유학 경험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개인적 호감과 국가의 안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임 왕자는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철매-II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100% 요격한 성과, 그리고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탐지 능력이 기존 시스템을 능가한다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제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은 이론적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눈앞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왕자의 이상론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도 가세했어요. 그는 나임 왕자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어요. 고작 A사 용지 2장짜리 제안서로 국가의 안보를 맡기자는 것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정보부 수장은 더욱 직접적으로 나임 왕자의 발언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는 왕실 내에서의 서열과 경험을 고려할 때 이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의견을 개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경험 많은 고위 간부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어요. 나임 왕자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강력한 보호자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자주 방위 능력을 기르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 간부들이 동시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현재 상황에서 이상론적 접근은 사치라고 단정했어요. 국방부 차관은 당장의 생존이 우선이라며 장기적 비전은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기획부 장관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나임 왕자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모든 발언은 미숙한 이상론이나 감정적 편견으로 치부되었어요.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그의 계속되는 반대 의견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부 수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증된 기술과 확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확실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나임 왕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회의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논리적 반박은 무시당했고 개인적 자격과 경험에 대한 공격만 계속되었어요. 회의실의 압도적 분위기는 미국안 확정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던 왕세자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왕세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며 회의실 내부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온 왕세자가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안이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왕세자가 첫마디를 꺼내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일부 간부들의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는 발언은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왕세자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우려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왕세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최근 왕실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개인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어요. 경제기획부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왕세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물었어요. 혹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오해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정보부 수장도 즉시 반응했어요. 그는 그런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 없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왕세자는 이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정책은 순수하게 국익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외부 압력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외교부 차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왕세자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판단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대안들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모든 판단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적 분석에 기반했다고 강조했어요. 미국 이외의 대안들이 부족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실제로 그만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이미 다른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는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존 간부들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경제기획부 장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그런 평가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왕세자는 구체적인 경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했어요. 그 결과 한국의 기술이 기존 평가보다 훨씬 우수하고 실전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부 수장은 아무리 한국의 기술이 우수하다 해도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배치 가능한 미국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면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죠. 왕세자는 이 논리에 대해서도 준비된 반박을 제시했어요. 그는 진정한 안보는 일시적인 보호막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어 능력 구축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절망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왕세자의 결정이 사우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이미 이런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사우디가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한 주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왕세자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전략적 군사기술 협력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기술 자립과 자주 방위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동시에 왕세자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일부 고위 간부들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부적절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관련자들은 모든 공직에서 파면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경제기획부 장관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다른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세자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임 왕자만이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절망적인 호소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는 그에게 한국과의 후속 협상을 총괄하라는 임무를 맡겼어요. 왕세자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소식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왕국 내부의 급변하는 분위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파면된 고위 간부들이 황급히 짐을 싸는 모습과 함께 각국 대사관에서 쏟아지는 긴급 연락들로 왕궁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이었어요.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에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랐죠. 성명서에는 사우디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은 미국 언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는 거의 동시에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헤드라인은 가혹했습니다. 사우디, 값싼 기술에 안보를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을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신랄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가 중동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시아 신흥국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실수라고 규정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실제 중동 전장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들은 사우디가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달러 기축 통화 체제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사우디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경고하는 분석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결정을 전략적 근시안이라고 혹평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이 북한이라는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경험에 불과하며 이란과 같은 정교한 군사기술을 보유한 국가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사우디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중동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한국이 프랑스와 같은 글로벌 군사 강국의 경험과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실질적인 조치들이었어요. 미국은 사우디와 진행 중이던 다른 협력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한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화려한 약속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만을 담담하게 표명했어요. 이런 태도는 서구 언론들의 조롱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외교부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서구 언론의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대신 사우디와의 협력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접근법은 미국과 유럽의 화려한 로비 활동과는 확연히 달랐죠. 왕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파면된 간부들을 대신해 새로운 인사들이 임명되었고 이들은 모두 왕세자의 새로운 방향에 동조하는 인물들이었어요. 나임 왕자는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협정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경호실장인 저는 왕실 상황실에서 전해지는 긴급 보고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마치 사우디의 새로운 선택을 시험해 보려는 듯 도발적인 행동을 재개했어요. 첫 번째 경보는 새벽 4시에 울렸습니다. 사우디 북부 국경 지역의 레이더 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초기 분석 결과 이란제 드론으로 추정되는 20여 기의 무인기가
사우디 영공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어요. 국방부의 새로운 장관과 참모진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기존 방어 시스템의 가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이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드론들의 비행 패턴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며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는 이란이 사우디의 방어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긴급 대응 회의가 열렸어요.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포를 이용한 요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새로운 선택에 대한 이란의 시험이라는 것을 말이죠. 드론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요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알려진 이란 드론들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 일반적인 재밍 시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상황실에 직접 나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나임 왕자도 함께 있었는데 그는 한국 측과의 긴급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드론 중 일부를 격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미사일이 소모되었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일부 드론들이 요격망을 뚫고 계속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실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방공 관제사들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대규모이면서도 정교한 드론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두 번째 요격선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방공포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드론들 중 상당수가 격추되었지만 몇 기는 여전히 사우디 영토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임 왕자가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에서는 이미 사우디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임시 지원 방안을 제시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측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해둔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즉시 사우디에 전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했지만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즉시 승인을 지시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당장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는데 이미 아랍에 전개되어 있던 한국의 시험 장비를 긴급히 사우디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몇 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복잡한 승인 절차와 정치적 고려 사항들 때문에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웠을 텐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긴급 지원팀이 도착한 것은 드론 공격이 끝난 지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경호실장인 저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그들의 도착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형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시스템이었죠. 한국 팀을 이끈 것은 4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공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인사말 대신 즉시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시스템의 설치 속도였습니다. 한국팀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임시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 상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는 기존 서구 시스템들이 설치에 며칠씩 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속함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사우디의 레이더와 방공 장비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각각 따로 작동하던 장비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협력하게 되는 것이었죠. 왕세자와 나임 왕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가동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자신감에 차서 시스템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학습 기능이었어요. 시스템이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스스로 대응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며칠 후에 왔어요. 이란이 다시 한번 도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했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드론들을 보내왔고 동시에 미사일까지 함께 발사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25기의 드론과 함께 3발의 미사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공격보다 훨씬 대규모이면서도 복합적인 위협이었죠.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긴장된 목소리로 한국 시스템의 가동을 지시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각각 따로 표시되던 정보들이 하나의 통합된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위협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최적의 요격 방안이 자동으로 계산되었어요. 시스템은 각 드론과 미사일의 특성을 즉시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기존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조정해서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확도였어요. 발사된 미사일들이 거의 모두 명중했거든요. 동시에 방공포들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작동했습니다. AI 시스템이 각 방공포의 위치와 성능을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 각도와 타이밍을 제시했어요. 기존에는 혼란스럽던 방공 작전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자전 대응이었어요. 이란의 드론들이 재밍을 시도했지만 한국 시스템은 즉시 이를 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파수를 변경하고 다중 채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유지했어요. 불과 15분 만에 모든 위협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상황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이런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기존 장비들의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조율과 통합이 부족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임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한국 시스템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왕세자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이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전국 규모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대규모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답변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현재 시스템은 시범 버전에 불과하며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계속 학습하고 발전한다는 점이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사우디 군 수뇌부들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손에 넣은 건가?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통신실에서는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과 사우디의 완벽한 방어 소식이 외교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주목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번 공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란의 공격 패턴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더 효과적인 방어체계 구축에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어요. 왕세자는 이 모든 결과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 유럽의 조롱을 받으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거든요. 나임 왕자는 즉시 한국 본사에 연락해서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으니까요.